2023년 국가직 국어행정학 최종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제 영역을 말씀드리면 총론에서 3문제, 그리고 정책 조직에서 각각 4문제, 인사 3문제, 재무내 문제, 지방자치 2문제로 구성을 했고요. 난이도에서 보면 A급이 2문제, B급이 12문제, C급 6문제로서 제가 오늘 해설 강의 중에 문제별로 해당되는 난이도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C급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행정과 경영 설명인데요. 1번 질문부터 보면은 1번 행정은 사익보다 공익 축을 맞습니다. 2번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도 맞고요. 근데 3번에 보면 전 세계적인 정부 개혁으로 인해서 양자 간의 차이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행정이 경영화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행정의 경영화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그 기반이 되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되는 거죠. 신자유주의 기반의 정부 개혁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 기법의 도입이 필요했다. 그 결과 행정과 경영이 유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요인을 보면 시민사회의 협력이 작용하는 거죠. 시민사회가 정부, 시민사회 이들 간의 공동생산 혹은 공생산이라고 하죠. 공동생산이 강조가 되면서 행정과 경영의 구분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3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의 경영이 행정에 비해서 물론 신축성이 더 높다. 맞죠? 1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B급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정답이 2개가 되는 복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규정이 변경이 돼서 그렇거든요. 1번 보면은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게 부산항만공사 이 틀렸습니다. 이전에는 맞았죠. 그런데 변경이 되면서 부산항만공사가 이제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1번의 질문에 시장형 공기업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형 공기업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위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2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두 번째 2번 질문을 보면 한국마사회가 있죠. 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니고 준시장형 공기업. 따라서 2번 질문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게 한국마사회 또는 한국조폐공사 이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신용보증기금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금 맞고요. 4번 질문에 한국관광공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금 맞습니다. 따라서 틀리게 연결된 것은 1번과 2번 2개가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 더 강조할 것은 1번 질문에서 시장형 공기업의 부산항만공사가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된 이유가 바로 직원들의 정원 숫자가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이 변경이 된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00, 200, 30입니다. 300, 200 그리고 30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직원 정원이 300 이상, 그 다음에 총 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 그리고 자산 규모가 3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00, 230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지문이 틀린 것이 2번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원 정원 300, 수입액 200, 자산규모 30. 잘 기억하시고요. 시장형 공기업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산규모가 2조 원,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 100분의 85. 세 번째입니다. 공기업 및 중정부기관의 장은 총 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이고 2천 기억하시고요. 국가의 재정 지원 금액하고 공공기관 부담 금액의 합계액이 1천억, 1천 기억하시고요. 이상일 때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시 읽으면 공기업 및 중정부기관의 장은 2천억 그리고 1천억 그리고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는 B급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외적 타당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문제 간단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화 될 수 있는 정도, 일반화 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 저해하는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될 수 있는 게 표본의 비대표성입니다. 표본의 비대표성.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여론조사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한다면서 만약에 어느 특정 지역, 예를 들어 강원도 지역만 대상으로 조사해서 이걸 전국적인 여론조사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표본의 비대표성이고요. 두 번째가 호선 효과입니다. 호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실험 집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내가 실험 대상이 되었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업 받을 때 보면 중학교 때도 해당되지만 장학사들이 이제 학교를 방문해서 수업을 간절할 때 평소에 이제 좀 수업에 좀 열심히 하지 않거나 학생들이 친구들이 그럴 때 더 열심히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호선의 효과입니다. 내가 관찰 대상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이걸 호선 효과라고 합니다. 세 번째 또 그 요인을 보면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집단에 대해서 여러 번의 그 실험적 처리를 가는 거예요. 실험적 처리를 우리가 experimental treat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적 처리 X라고 많이 나타내죠. 실험적 처리를 하면 실험 조작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답하는 게 나오죠. 그걸 갖다가 실험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집단에 적용하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인이 뭔가 하면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이게 뭐냐면 사전 측정이라는 것을 만약에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의 결과하고 사전 측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 측정을 받아본 사람의 실험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는 집단에 적용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그게 바로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밍 효과입니다. 크리밍 효과는 여기서 말하는 크리밍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험 집단을 선정할 때 양질의 그런 사람들로 실험 집단을 채우면 당연히 그 실험 결과는 좋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크리밍 효과. 다시 말해서 효과가 잘 나타날 집단으로 실험 집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보시면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아닌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 크리밍 효과 저해 요인 되고요. 2번에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호선 효과도 되는데 4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는데요. 이 4번이 선벌과 성숙의 상호작용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3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신공공관리하고 뉴 거버넌스 비교한 것입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신공공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료제에 대한 실망,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민간의 어떤 운영 방식들을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알 수 있듯이 신공공관리는 강조하는 가치가 바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공공관리 그러면 대표적인 한자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오스본과 게블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본과 게블러의 기업가적 정부가 대표적인 예죠. 또 하나 든다면 오스본과 플렉스트릭이라고 하는 학자의 5C 전략을 기억해야 됩니다. 5C 전략은 그 C가 두 문자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5C 이게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오스본과 플렉스트릭의 5C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 5C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처음이 이제 core입니다. CORE 핵심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consequence 결과 그리고 custom 고객이라고 하는 custom 그리고 통제라고 하는 control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culture 그래서 CORE core 그리고 consequence 그리고 custom consequence 결과 이런 뜻이죠. custom 그 다음에 control culture 이 5C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공공관리 그러면 두 가지 하나는 오스본과 게블러의 기업가적 정부 10가지 원칙이 있죠. 두 번째가 오스본과 플렉스트릭의 5C 전략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 거버넌스는요. 협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부, 시장, 시민사회 그래서 협력적인 그런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몇 가지 문제는 있죠.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단점이 있고 또 공공 서비스 공급이 분절화된다. 아까 제가 정부, 시장, 시민사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할 경우는 공공 서비스 공급이 분절화된다.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에 정부 역할에서 신공관리는 방향잡기, 뉴 거버넌스도 방향잡기 맞습니다. 맞는 질문인데요.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신공공관리의 방향잡기는 그 방향잡기의 중심에 정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뉴 거버넌스는 방향잡기인데 정부, 시장, 시민사회가 평등한 관계를 이룬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방향 잡기 맞고요. 두 번째가 인식론적 기초에 보면은 신공공관리는 신자유주의입니다. 경쟁을 강조하죠. 뉴 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부, 시장, 시민사회. 세 번째 관리 가치에 보면 신공공관리는 거꾸로 되었죠. 결과입니다. 그런데 뉴 거버넌스는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질문은 틀린 질문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의 관리기구는 신공공관리는 시장 맞고요. 뉴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연계망 맞습니다. 틀린 부분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정책 결정 모형 문제인데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형이 있죠. 합리, 점정, 혼합, 쓰레기, 해서 모형, 앨리슨 모형 이런
여러 모형들이 있습니다. 또 사이버네틱스도 있죠. 그래서 중요도에서 보면 사이버네틱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앨리슨 모형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게 뭐 합리 모형, 점정, 뭐 최적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1번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점정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을 비판을 하고요. 등장한 모형으로서 다원적 정치 체계에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에치온이 혼합 모형입니다. 세부적 결정 단계에서는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고려하고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개괄적으로 한다.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B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자, 이번에 혼합 모형 보겠습니다. 혼합 모형은 결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적 결정이고 또 하나는 세부적 결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 결정에서는 여러분들은 이 근본적 결정의 주체를 대기업의 오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의 오너는 세세한 것까지 결정하지 않죠. 세부적인 세세한 결정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거죠. 자, 근본적 결정을 보면요. 중요한 대안만 검토합니다. 중요한 대안만 검토하고요. 그 대안들 중에 주요한 결과만을 개괄적으로 검토합니다. 주요한 결과만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럼 나머지, 그게 오너가 하는 일이고 나머지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근본적 결정은 개괄적 광역으로 탐색한다. 개괄적으로 광역 탐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 세부적 결정입니다. 세부적 결정은 소수의 대안만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대안만을 검토하되 그 대안이 초래할 결과는 세밀하게 분석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면 면밀하게 좁은 영역을 탐색한다. 면밀하게 좁은 영역을 탐색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지문에 보시죠. 혼합 모형에서는 세부적 결정 단계에서 대안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고려하고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대안들에 대한 분석은 객관적이 아니고 세밀하게 면밀하게 한다. 그래서 이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통 3번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4가지입니다. 문제 해결책 선택기의 참여자 그렇게 되죠. 어떤 시험의 경우에 지문에 보면 요 문제 해결책 선택기 참여자를 이렇게 적지 않고 그 중에 하나를 엉뚱한 것을 끼워 넣어서 4가지 요소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적이 있거든요. 그건 다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4가지 문제 해결책 선택기의 참여자. 그래서 흘러다니다가 만난다. 4번에 보면 사이먼은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하는 모형을 제시했다. 그 사이먼이 합리 모형도 제시했고요. 또 만족 모형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 B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이죠. 주인 대리인 이론은 어떤 가정을 하는가 하면 주인과 대리인이 각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이 된다는 그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대리인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대리인들이 그러한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해 보려고 하는 유혹을 갖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기회주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기회주의 속성.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게 되죠. 근데 역선택은 뭐냐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초래되는 것이고요. 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체결한 후에 계약을 체결한 후에 무책임해지는 그런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고 보통 보면은 성과급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양자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 아닌 것. 1번 보면 인간의 인지적 한계 맞습니다. 2번에 정보 비대칭성. 그 편의점 주인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점원과의 관계에서 보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리인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정보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러한 기회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해 보려고 하는 유혹, 바로 그것이 기회주의적 속성이 됩니다. 기회주의적 행동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제약하는 요인이 맞는데요. 4번에 보면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가 아니고요. 소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한 대리인이 적을 때 그 효율성을 제약하게 되는 거지. 4번 지문처럼 그러한 대리인이 다수 존재한다면 효율성 제약 요인이 아니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B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책 딜레마에 대한 설명을 취하는 것 봅니다. 1번부터 보면요. 상호 갈등적인 대안들이 명료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안들이 아주 갈등을 빚고 있단 말이에요. 갈등적인 그런 대안들이 명료하게 되면은 상호 절충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어떤 그 선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대안들이 만약에 명료하다면, 아무래도 색깔이 분명하다면 상호 절충이 불가능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선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충되는 내용이 뚜렷하면 더 뚜렷할수록 그러한 선택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1번 질문을 보면 상호 갈등적인 대안들이 명료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아니고요. 명료할 때 정책 딜레마가 나타납니다. 1번 질문은 틀렸고요. 2번에 보면 대안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맞죠? 3번도 보면 내부 응집력이 강할 때 딜레마가 정폭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부 응집력이 강하게 되면 어때요? 각 집단들의 주장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딜레마가 더 커지게 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에 보면 4번 지문에 새로운 딜레마 상황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안이 맞습니다. 이 새로운 딜레마를 조성한다 이 말이 뭐냐면 관심을 전환시키는 그러한 노력에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C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베브의 관료적 모형이거든요. 막스 베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권한의 유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로 권한을 구분하죠. 첫째가 전통적 권한, 두 번째 카리스마적 권한, 세 번째가 합법적 권한이고요. 막스 베브는 이 중에서 세 번째 합법적 권한이 바로 가장 이념형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업 구조라든지 계층 구조라든지 또는 문서화된 법규 등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만약에 달성이 된다면 이 이념, 방금 말씀드린 그 이념형 관료제가 바로 최고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죠. 그럼 8번 문제를 보면 베브의 관료제 모형에서 강조된 가치는요. 2번의 능률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는 B급 문제에 해당됩니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 설명 중 틀린 것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요.
중앙예산기관하고 정부 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극복 맞습니다. 이번에 보면 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 상향식이다.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거든요.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제도는 하향식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는요.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의 지출 한도를 설정을 합니다. 예산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요. 누가 하느냐? 중앙예산기관이 합니다. 그래서 부처의 그 안에서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사업별로 예산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번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3번에 점정주의적 관행 바꾸는데 기여 맞고요. 4번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예산기관이 설정한 지출 한도, 예를 들어서 하향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내에서 각 부처가 재원을 배분한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A급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정부회계인데요. 자, 중앙정부의 국가회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일원화되어 아닙니다. 이원적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죠. 이원적 체계로 운영된다. 다시 말하면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1번 질문은 틀렸고요. 2번에 현금주의는 자의적인 회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제가 용이하다 맞고요. 3번의 발생주의는 주관성이 있어서 자의적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생주의에서는 채권이나 채무의 어떤 자의적인 추정이 불가피하다.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의적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 채무의 자의적인 추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맞고요. 4번에 정부 재무제표는 3가지입니다. 재정상태표, 운영표, 손자산, 변동표. 재정상태표는 대차 대조표 해당, 그리고 재정운영표는 손익개선서에 해당된다. 앞에 재정상태표는 저량이라고 그랬죠. 스톡, STOCK, 그다음 재정운영표는 유량, 플로우, FLO, W 이런 개념이다.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10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C급 문제가 됩니다. 기관이임 사무라고 하는 게 뭐죠?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임하는 거예요. 그 단체의 장은 일선 행정기관이 되는 꼴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령에 보면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그게 바로 기관이임 사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이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무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에 지방자치단체를 하급기관 그렇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으로 전락을 시키는 거죠. 2번에 지방에 대한 강력한 중앙통제통로 맞습니다. 3번에 보면 정가가 되면은 지방재정 악화 맞는데요. 4번에 법령에 뭐뭐가 지방자치단체 위임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이거는 뭐죠? 단체 위임 사무가 됩니다. 맞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은 C급 문제입니다. 공무원 징계 중에서 그 해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임은 3년간 임용이 되지 못하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그리고 퇴직수당에 있어서 감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것처럼 금품, 향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해임이 될 경우는 좀 다르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감액이 재직기간 5년 이상은 4분의 1, 그리고 5년 미만은 8분의 1, 그리고 퇴직수당 25% 감액, 답은 1번이 되는데요. 추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직권면직하고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가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
감봉에 대해서는 수치를 꼭 기억하시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보수의 3분의 1 감한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3번은 10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가에 보면 감사원의 직무감찰, 감사원은 직무감찰을 하고요. 또 회계검사도 합니다. 근데 감사원은 외부 통제가 아니고요.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니까 내부 통제에 해당이 됩니다. 가 질문은 틀렸고요. 나에 보면 공익에 봉사에 되는 의무도 객관적 책임이다. 파이는 맞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도덕적 의무에 대한 자율적으로 내적 인식을 강조한 사람 프리드리 맞고요. 4번의 라에 보면 정당에 의한 통제는 내부 아닙니다. 정당은 내부가 아니고요. 외부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틀린 것은 가와 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은 B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책임 운영기간 설명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소속 책임 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 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맞고요. 여기서 총정원 한도 여기 표시하시고 이건 대통령령인데요. 공무원 종류별 계급별 정원이 있거든요. 바로 공무원의 종류별 계급별 정원. 이것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1번 질문은 맞고요. 2번에 보면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해제가 되면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면직하여야 한다. 맞고요. 3번에 보면 기관장의 근무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 아니고요. 3년의 범위가 아니고 5년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만약에 기관장이 실적이 아주 우수하다 그러면 총 근무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4번에 보면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 맞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C급 문제가 됩니다. 직위분류제 특성, 거리가 먼 것은 봅니다. 1번에 보면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저해한다. 맞죠? 2번에 보면 동일보수, 직무 동일보수 맞습니다. 직무급 적용할 수가 있죠. 3번에 보면 업무의 전문화로 인해서 상위 직급에서 업무 통합이 용이하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평적인 협조가 어렵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고집하니까 좀 안목이 어떻게 좀 편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수평적인 협조 혹은 조정이 어렵다. 그래서 업무 통합이 용이하다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직위분류제는 단기적인 합리성 맞습니다. 계급제와 비교해서 보면 계급제는 장기적인 인력 계획인데 비해서 직위분류제는 단기적인 사업 계획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먼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B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이 아닌 것 봅니다. 1번에 보면 재정 사용의 투명성 증대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과주의 예산은 기본적인 게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은 예산액,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퀄 예산액.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다. 용이하다, 이해가 용이하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 재정 사용의 투명성으로 연결이 되죠. 이번에 보면 정치 지도자 예산 개입을 약화시킨다 아닙니다. 이 성과주의 예산은 집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관리의 집권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개입을 오히려 강화시킨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번 질문이 틀렸고요. 3번에 성과관리 능력 강화시킨다 맞고요. 그리고 예산 절감 효과 볼 수 있다. 장점이 아닌 것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은 B급 문제입니다. 직권하고 분권 다른 것들과 상이한 입장. 자, 1번 보면 딜런의 규칙입니다. 이것은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창조물이다. 중앙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이번에 보면 보충성 원칙, 이거는 뭐냐면 하위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하고 하위 정부가 못하는 것만 상위 정부가 보충적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죠. 3번에 보면 홈룰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이 아니다. 이거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만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그 외에는 지방정부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홈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티브가설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발에 의한 투표 그리고 분권을 지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1번의 딜런의 규칙은 지방정부보다는 주정부를 우선시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집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번에 보면 보충성의 원칙은 하위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게 하라, 이 분권의 입장이고요. 3번의 홈룰 제도도 지방정부의 권한이 아니라고 부정되지 않았다면 지방정부가 다 하라, 이 지방정부를 분권을 우선하는 거죠. 4번의 티브가설은 분권, 따라서 다른 입장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비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상원칙으로 옳은 것, 예상원칙 그리고 예외, 이것은 항상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특정 세입, 특정 세출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이 통일성의 원칙을 말하는 거죠. 이 통일성의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모든 수입은 일단 국고로 기속시켜라, 그 다음에 지출을 하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이번에 보면 예산은 목적, 규모, 시간, 이건 한정성 원칙입니다. 한정성 원칙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바로 그게 목적, 규모, 시간입니다. 틀렸고요. 3번에 보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사전 의결 원칙입니다. 틀렸고요. 4번에 보면 특별회계는 통일성 원칙, 단일성 원칙의 예외다. 맞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게 무엇이죠? 이게 특정한 목적의 세입하고 세출을 별도로 관리한다. 우리가 용어로는 계리한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특정 목적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계리하는 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게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고요. 또 단일성 원칙 예외가 되죠. 왜냐하면 단일성 원칙이라고 하는 건 회계 장부를 하나로 한다는 건데 특별회계는 장부가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성 원칙 예외에 해당되는 게 특별회계, 또 기금,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8번 문제에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은 B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장점이 아닌 것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자동 이월 기능. 자동 이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 회계년도의 잔액을 다음 회계년도의 기초 금액으로 자동적으로 이월시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동 이월 기능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종합적인 재정 상태 알 수 있다 맞고요. 이번에 보면 대차 평균의 원리. 그래서 이거는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가 일치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맞고요. 3번에 유용한 회계 정보 활용 맞습니다. 그런데 4번에 보면 상당액의 부채가 존재해도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은 경우에 재정경제 건전 상태로 결산이 가능하다. 이것은 복식부기의 장점과 관계가 없는 현금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장점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장단점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장점을 먼저, 단식부기의 장점을 보시면 사용하기에 간편하고요. 회계 처리의 비용이 적게 됩니다. 단점으로서는 재정 건전성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식부기의 장점은요, 상호 검증이 가능하고요. 자동 이월 기능, 여기에 표시하시죠? 자동 이월 기능이 있어서 매일매일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한 자기 검증 기능, 자기 검증을 표시하시고 기능을 가집니다. 단점은 두 번을 기록해야 하고, 그래서 회계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번 문제는 A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공선택론입니다. 자, 1번부터 보면 분석의 기본 단위는 개인으로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유기체적 접근 방법이 주류 아닙니다.
유기체적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그 개체주의적인 그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는 개체주의적 접근법 방법입니다. 유기체적이라는 표현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관료도 부패할 수 있으므로 통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강력한 계층제적 통제를 통한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공공선택론에서는 강력한 계층제가 아니고요. 탈관료제 조직을 통한 통제를 강조합니다. 탈관료제. 따라서 이번 지문도 틀렸고요. 3번에 보면 사회는 개인의 합과 동일하므로 개인 효용의 합은 사회 효용과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합이 바로 사회 효용과 같다. 맞습니다. 4번에 보면 공공선택론은 기납적 방법을 설명을 통해서 분석이 아닙니다. 연역적인 그런 추론을 많이 하죠. 공공선택론에 보면 이제 이 경제학적인 분석이 들어오는데요. 경제학적 분석에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연역법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주장을 일단 펼치죠. 힘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역적 추론이라 하죠. 연역적 추론을 통해서 나중에 일관성을 지닌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 연역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선택론은 기납이 아니고 연역적 방법입니다. 경제학적인 연구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연역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국가직 국어 행정학 모의고사 그리고 최종 모의고사 모든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다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